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류성환 교수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날마다 유난히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든 환자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100세 건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4가지 정도의 프로젝트 주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동맥 질환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동맥 질환의 일반 개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동맥 질환의 일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예방과 혈관 검진에 관한 내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그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그렇게 아주 모든 질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오는 나라는 아니어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흉부 대동맥 질환 환자를 매년 이렇게 그 진단된 거 그러니까 아마도 흉부 대동맥의 어떤 대동맥류나 아니면 대동맥 박리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이나 시술 또는 뭐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환자 수를 갖다가 이게 통계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재작년까지 통계는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 수는 2만 7천 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맥 질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겪어보신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인상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일반인들께는 대동맥 질환이 이렇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흉부 대동맥 질환보다는 복부 대동맥 질환이 훨씬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환자 수는 대동맥 질환의 환자 수는 훨씬 이것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동맥 질환 자체가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거나 뭐 들어보시는 바는 되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뭐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아마도 2025년 정도 되면 내년 정도 되면 2025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되면은 거의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이게 표에서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혈증 이런 그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보시면 당뇨병이나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지질혈증이 굉장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다음에 비만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성인에서 흡연이나 음주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거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만 인병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뇨병에다가 고지혈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성인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위험 음주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음주할 일이 많고 음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성인 고위험 음주율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음주 이렇게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좀 적게 써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조금 낮게 추세됐을 것 같긴 한데 음주라든가 비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음주율이 높아지면 비만율이 높아질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고 사람의 원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의 장기들이 다 이제 조금씩 손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조금 퇴행성 변화를 갖는 거고 앞서 보신 것처럼 만성 질환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증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동맥경화증을 증가시키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동맥 질환도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동맥의 구조와 명칭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그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곡자분 중에서 추운 날 심장이 콕콕 찌르며 아픕니다. 위험한 증상인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운 날 심장이 콕콕, 이게 인터넷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이라든가 심장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조금만 생기시면 내가 금방 심장병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하게 추운 날 심장이 콕콕 찌르며 아픕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강도가 좀 더 세지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대동맥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동맥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이 피가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고 심장에서 짜진 피는 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사실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인데 보시면 횡격막이라고 해서 우리 가슴 쪽과 복부 쪽을 나누는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대동맥은 가슴에서부터 이 쭉 내려와서 복부의 끝에 배꼽 바로 위쪽에서 오른쪽 왼쪽의 혈관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동맥은 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쭉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도로들이 나와가지고 각지의 그 인력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을 갖다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대동맥도 역시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구분을 좀 하는데 대동맥에 보면은 이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이 부분까지를 상행대동맥, 그리고 머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대동맥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머리로 가는 혈관이 나온 쪽에서부터 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횡격막가의 부분을 갖다 하행 흉부대동맥에서 하행 흉부대동맥, 그리고 배 쪽에 있는 대동맥을 복부대동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경계를 이 콩팥으로 가는 동맥을 경계로 해가지고 신동맥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동맥 질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흔하고 가장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대동맥류라고 해서 이 대동맥 자체가 늘어나 있는 병이죠. 그래서 대동맥 확장증 또는 대동맥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동맥류에서 이것들이 만약에 이제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박리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희가 보통 접하게 되는 대동맥 질환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대동맥류, 박리증 이런 형태인데 박리증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류가 없는 환자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거의 대동맥 환자들이 박리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대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동맥류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동맥류, 그러면 대동맥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가장 많은 원인은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60에서 80%는 거의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만성질환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뭐 흡연, 그다음에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대동맥도 같이 이제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흉부보다는 복부 대동맥에 생기는 대동맥류는 거의 동맥경화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 한 20에서 4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 사실은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 중에서 고혈압이 가장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한 80%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 대동맥류가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대동맥벽을 빨리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죠. 유전성 질환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판 증후군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좀 흔하지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부 대동맥의 대동맥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도 생기고 자녀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말판 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말판 증후군이 증명이 되면 가족분들께서 같이 다 검사를 하시고 그래야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좀 흔하지는 않지만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뭐 동맥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도 대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염 질환 때문에 생긴 대동맥류도 있었고요. 뭐 이게 별로 그렇게 낯설지 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난 다음에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동맥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터지는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동맥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대동맥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경맥경화증을 갖다가 예방하는 것이 대동맥류를 발생을 갖다가 억제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동맥류의 증상이 이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류가 사실 이렇게 늘어날 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증상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5cm 이상 5cm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동맥류가 이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건강검진을 하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뭐 검사를 하시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환자분들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뭐 검사하다가 뭐 대동맥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보라고 그랬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대동맥류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5cm 이상 되고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는 주변 조직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죠. 뭐 대표적인 증상들이 흉부 쪽에 대동맥류가 이렇게 커지면 쉰 목소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비인후과에 자주 가시는 환자분들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동맥궁 정도에 있는 그 대동맥류가 이게 좀 크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대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신경이 있는데 이 성대신경을 대동맥류가 압박을 하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요. 성대가 마비가 와서. 그래서 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쇠가지고 쉬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원인은 알 수가 없고 뭐 성대가 굉장히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쉰 목소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이 대동맥류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대동맥의 뒤쪽으로 우리가 말하는 식도하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식도를 갖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넘기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연화곤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이제 그 기관지를 눌러가지고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뭐 상행 대동맥이라든가 이 대동맥궁에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 흉부 쪽에 이렇게 대동맥이 커져 있으면 주변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나 등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병원에 가시면서 이제 개인 병원에 가시거나 병원에 다니시면서 검사를 해보죠. 그런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폐도 깨끗하고 심장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냥 본인은 모르게 계속 가슴하고 등이 불편한 것이 계속 지속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끔씩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심한 경우인데 대동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정맥을 상대 정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머리 쪽이나 상지 쪽에서 피가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 팔이 붓거나 아니면 얼굴이 많이 붓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흉부 쪽에 대동맥류가 굉장히 큰 경우고 대부분 와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은 대동맥류를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되시는 거죠. 흉부 대동맥류보다 좀 더 흔하게 많이 있는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 가장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배꼽 주위에 뭔가가 뛰는 것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뛰죠. 아주 살이 뭐 지방이 없으셔가지고 마르신 분 외에는 사실 대동맥이 뛰는 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배 쪽에서. 왜냐하면 대동맥은 배 쪽에서 배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복부의 뒤쪽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커지지 않는 이상은 뛰는 걸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워서 이렇게 배꼽 주위에 손을 얹어보면 뭔가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부 대동맥류가 대부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특히 배꼽 주위에 이 박동감을 느끼시거나 또는 이제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서 위를 누르시거나 장을 누르게 되면 복부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소화불량, 복부 백만,
또는 뭐 이게 만약에 이 허리 다리로 가는 혈관이 대동맥류가 생겨 가지고 피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다리 쪽에 예를 들어서 통증이 되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창백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이제 그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디스크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계속 안 낫는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혈관에 대한 어떤 그 검사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잠깐 이 말씀드리기 전에 뭐 질문이 들어와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맥류는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지금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보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강의를 그냥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동맥 질환에서 증상이 생겼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대동맥 박리증이라든가 파열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박리증이나 파열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로 특이한 증상은 없습니다. 특이한 증상은 없고 대동맥 박리증이나 파열이 생기면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어떨 때 어느 정도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대동맥류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이제 환자분들 경험을 해보면 대동맥 박리증이나 파열이 생기면 본인이 오고 싶지 않아도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너무 아프신 것 같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허리가 그 의식도 없어지고 또는 혈압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대동맥류에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박리가 생길 것이냐 파열이 생길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그것이 생기기 전에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대동맥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의사들이고 뭐 연구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알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알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대동맥 박리증이나 파열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몇 가지의 이제 그 포인트가 있는데 대동맥류에서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이게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느냐 그러면 대동맥 자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되면 대동맥 박리나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 통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해마다 뭐 5mm 이상 커진다라고 하면은 대동맥 박리나 파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을 갖다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희가 대동맥류 환자가 오시면은 처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CT를 찍어 가지고 대동맥류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이런 부분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크거나 아예 그냥 원래 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대동맥의 형태도 중요한데 방추형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낭포형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혈관의 어떤 압력이 우리가 뭐 혈압인데 혈압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계속 혈압이 유지가 되면 자극이 되면 그만큼 터지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압력이 한껏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낭포형이 방추형보다는 훨씬 더 박리라든가 파열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끔씩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너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고혈압 약을 3개씩 드시고 뭐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굉장히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아시겠지만 혈압이라는 게 매번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팍 올라가거나 갑자기 욱하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터진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은 대동맥 박리나 파열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이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게 이제 어떤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생각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혈관이라든가 심장에 대한 검사를 갖다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또는 뭐 흉부 외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요새 이제 하도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같은 것들도 혈관 수축을 갖다가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 이런 마약류를 갖다가 복용하시는 분들도 대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안타깝지만 대동맥 시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이 얇아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동맥류가 있을 때는 대동맥 박리나 파열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한 분이 대동맥류가 심장 질환이 아니었나 봐요. 복부에도 생기나 보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동맥류는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대동맥류는 대부분 심장 수술을 하는 그 흉부외과 의사라든가 뭐 심장을 다루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대동맥류를 같이 하게 되죠. 같이 하게 되고 아까 그 해부학적인 구조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동맥은 뭐 가슴에서부터 복부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복부에 생기는 대동맥류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빈도수는 복부가 한 75%, 그다음에 흉부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치명적인 결과를 갖는 것은 보통은 흉부 쪽에 많이 갔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다 흉부 쪽에 대동맥 수술에 대한 시술에 관심이 많고요. 복부에도 요새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부에 대한 어떤 그것도 병이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한 분 더 볼까요?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 대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치나요? 대동맥 질환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건 많을까요? 경험적으로 어떠신가요? 이게 흉부외과 의사가 힘든 것 중에 특히 대동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대동맥 박리증이 거의 대부분 밤에 옵니다. 밤에 오시는데 왜 야간에 많이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간에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뭐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뭐 야간에 가서 뭐 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새벽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TV를 보고 계시다가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이러시다가 TV 보시다가 갑자기 흥분해 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셔 가지고 화장실 가셔서 생기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가슴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제 증상이 참고 계시다가 거의 뭐 퇴근 시간 이쯤 돼 가지고 너무 이제 갑자기 확 아프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확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야간에 많이 생긴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야간에 뭐 발생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참으시다가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이상해도 좀 뭐 버티시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동맥 수술은 거의 대부분 대동맥 박리증은 저희가 보면은 뭐 밤에 많이 하게 됩니다. 밤에 많이 하게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 대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치나요? 뭐 이 매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대동맥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SLE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줄 수가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항상 대동맥 그 변화를 갖다 항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동맥류와 대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같은가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맥류나 동맥류는 전부 동맥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이 결국은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와 대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꼭 100% 다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많은 원인은 동맥 경화증이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린 것처럼 이게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는 대동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고 대동맥류가 생길 환자는 뇌동맥류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검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강의를. 정상 대동맥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많이 하죠. 뭐 이렇게 CT도 많이 찍고 다른 검사도 많이 하다 보면 CT 많이 찍으면 사실 대동맥이 거의 나와요. 거의 대동맥 사이즈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대동맥 사이즈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내 혹시 대동맥 사이즈가 좀 큰가요? 안 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대동맥류다. 내가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대부분 이런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자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데이터나 유럽 데이터를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가까운 상행 흉부대동맥,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가까운 대동맥은 보통은 22에서 36mm니까 보통은 4cm 이하입니다. 4cm 이하고 대동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그 머리로 가는 혈관이 나오는 이 부분도 거의 이 정도 됩니다. 하행 흉부대동맥은 조금 더 작습니다. 20에서 30mm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상이. 복부대동맥은 이것보다 조금 5mm 정도 작아서 15에서 25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를 이게 모든 정상적인 인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베리에이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의학적으로 보통 이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대동맥의 크기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흉부 쪽에 있는 대동맥이 어느 정도 되느냐 4cm 이상이면 저희가 대동맥이 늘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흉부 대동맥이 4.5cm 이상 되면은 환자한테 굉장히 주의를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한 3cm 이상 되면은 저희가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부 대동맥류 3cm, 복부 대동맥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건 꽤 있거든요. 그래서 3cm 이상이 되시면은 꼭 전문의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연령이라든가 성별, 그다음에 체격, 인종 또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2cm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만한 정도의 사이즈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를 하는 것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박리증이라든가 파열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하여튼 연구 결과들을 갖다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대동맥이 이 정도 이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문의 진료를 받고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이 어찌됐든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부대동맥류인데 가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환자분들을 가지고 이 위험성을 갖다가 연구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사실 이 논문이 1997년인가 된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미국의 에일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대동맥 그 수술이나 시술의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 환자 수가 238명인가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환자 수가 너무 적고 대신 이 환자들을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금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흉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 6cm 이상이 되면은 그 파열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 박리증이 될 가능성이 14.1%로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뛰는 거죠. 그러니까 5cm 이상보다는 확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힌지 포인트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갑자기 위험도가 높아지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계를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행 흉부대동맥은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까운 쪽은 6cm, 하행 흉부대동맥은 7cm라고 이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의 근거를 갖다가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마련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게 그 대동맥류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대동맥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한 군데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행 대동맥에 대동맥류가 있었을 때는 이 대동맥궁에 대동맥류가 동반될 경우가 8.4배. 그다음에 하행 흉부대동맥이 생길 경우는 3.3배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동맥궁에 생길 경우에는 상행 대동맥이 8.8배, 거의 9배 정도 된다는 거죠. 이걸 쭉 이해를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상행 대동맥이나 인접한 이 대동맥에는 거의 비슷하게 한 9배에서 10배 정도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복부 대동맥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한 2배, 3배 정도는 이 대동맥이 흉부 대동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검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은 CT를 찍을 때 저희가 흉부 쪽 따로 찍고 복부 쪽 따로 찍게 되는데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조금 사이즈 작으니까 좀 볼게요라고 하시면서 이 밑에로만 계속 찍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밑에가 있는 환자는 요 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될, 그리고 본인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복부 대동맥류가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상행 대동맥이나 흉부 대동맥, 저는 좀 더 나가서 뇌동맥류나 이런 쪽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미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대동맥류의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보험 기준이죠. 사실은 이 보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환자가 이 기준에 들었을 때,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에서 그 보험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국가에서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100%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보시면 아까 6cm 흉부 대동맥류는 6cm 이상에서 확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5.5cm 이상, 복부 대동맥류는 5cm 이상이 될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4 내지 5cm 정도 되는 환자가 6개월에 0.5cm 이상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그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보험 기준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데이터가 2007년도에 서큘레이션이라고 우리나라 전 세계 순환기 그 저널 중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저널에, 이게 이제 대동맥 박리증 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상행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60%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수술의 대동맥류의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5.5cm 이하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대동맥 직경의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의미는, 이런 그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수술하는 사람들이나 시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수술을 들어가서 대동맥 박리증 수술을 할 때도 보면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고 대동맥류가 이 사람 왜 찢어졌지 하는 환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행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한 60%가 5.5cm 이하에서 찢어지니까, 그러면 대동맥류 환자가 5.5cm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되는 거죠. 이 논문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덴마크에서 사실은 그 전국 단위, 그러니까 덴마크 국가의 어떤 전국 단위로 이렇게 검사를, 이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건데, 이건 아주 심플하게 키만 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갖다가 키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사이즈라도 키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들은 덜 위험해지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격 조건에 따라서 이 크기의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당연한 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에일 대학교의 그 그룹들이 2023년도에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 이번에는 한 3,600명 정도 되는 환자를 20년 동안 쭉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던 거니까, 이렇게 6cm 이상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5.25cm, 5.75cm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늘어나더라. 그리고 그 사이즈도 조금씩 작은 레벨에서 늘어나더라.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동맥경화증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다 배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결국에는 처음에 6cm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작아지면서 작은 레벨에서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지금은 5.5cm에서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이드라인들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씩 한 5cm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cm, 5.5cm였는데 5cm 이렇게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병원의 사정이라든가 환자의 어떤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좀 더 빨리 하자 이런 식의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국가의 보험 기준이 바뀌질 않는 거죠. 바뀌지 않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다 내십시오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의 기준은 흉부대동맥류 5.5cm, 복부대동맥류 5cm 이게 뭐 아직은 사이즈의 그 크기의 어떤 아직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맥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는 방법 아니면 시술을 하는 방법. 뭐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법이 없었죠. 모두 수술을 하거나 그냥 지켜보거나 이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나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은 뭐 이 병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준다는 거고 시술을 하는 것은 병이 있는 부위에다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저희 이번 구정 연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했던 몇 가지 케이스 중에서 케이스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좀 보시면은 뭐 많습니다. 이렇게 7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이 하행 흉부대동맥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는 거죠. 이게 터져가지고 새는 거고 이걸 갖다 저희가 보통 뭐 파열 임박 곧 터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으로 일단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스텐트 이렇게 넣는 시술을 합니다. 스텐트 넣는 시술을 한 거고요. 뭐 이 환자 끝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이분은 62세 여자인데 잘못됐네요. 62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이미 스텐트를 넣고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도 역시 이태 쪽에 하행 흉부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에도 그 다른 병원에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환자분이 전에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터지면서 조금 이렇게 새기 시작하니까 환자가 얼른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환자 응급실에서 갑자기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리면서 환자가 갑자기 이제 혈압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결국은 심장이 돌아오지 않아서 환자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62세 남자시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흉부대동맥 박리증이죠. 그러니까 이 B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하행 흉부 쪽에 대동맥 박리증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박리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약물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하는데 이 환자분처럼 이제 계속 증상이 있어요.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진통제를 쓰고 뭐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그래도 계속 아프고 환자가 계속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급하게 이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했는데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머리 쪽으로 하는 혈관까지 스텐트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스텐트 위치가 여기 끝이 시작하는 부위가 요 대동맥 궁까지 와야 될 경우에 이 혈관이 막히는 거죠. 이 세 번째 혈관이 막히니까 이런 식으로 인조혈관을 써가지고 두 번째 혈관하고 세 번째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스텐트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69세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정말 아무 증상이 본인이 없었어요. 그냥 외래에서 다니다가 뭐 다른 병원 다니시면 한데 계속 소화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초음파를 해보시고 복부대동맥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의뢰가 돼서 왔는데 보니까는 이 복부대동맥류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곳하고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엄청 커져 있죠. 그래서 대동맥은 거의 9cm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cm 이상이면 저희가 복부대동맥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거의 9cm가 되는 곧 터지는 거죠. 곧 터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얼른 들어가서 복부대동맥에다가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아주 해피하게 행복하게 퇴원을 하시고 친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77세 남자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전에 이제 한 20년쯤에 외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고
이쪽에 다리 쪽으로 하는 혈관이 다 좁아져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스텐트도 저번에 넣으셨고 이 복부 대동맥에도 여기가 이게 박리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리증은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고 그냥 굳어진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 흉부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부 쪽까지 전부 이렇게 대동맥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이 간 위에 바로 이 횡격막 부위에 이 대동맥이 사실은 혈전이 엄청 차 가지고 굉장히 늘어나 6cm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분이 관상동맥 우회술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일 때 수술을 받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한 20년 전 받으셨는데 이 횡격막 쪽 그러니까 심장 뒤쪽에 대동맥이 늘어나면서 계속 심장을 자극을 하고 주변을 갖다가 자극을 하니까 환자가 계속 흉통이 생기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은 관상동맥은 괜찮고 근데 환자는 계속해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CT를 찍어 보니까 대동맥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술을 갖다 결정을 했죠. 시술을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압력을 낮춰주면 증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분은 보통 저희가 시술을 할 때는 이쪽에 이 사타구니 쪽에 있는 다리를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은 여기에 박리증이 있고 양쪽에 스텐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열고 들어가서 이쪽 대동맥에다가 저희가 인조혈관을 대가지고 인조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시술이 복합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좀 힘든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오신 분인데 52세 여자분이시고 환자분이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을 계속해서 혈압약을 갖다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하셨고요. 흡연도 좀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에 이제 새벽에 늦게까지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확 아프시니까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실 때 이제 응급실에 와서 봤는데 저희가 얼른 초음파도 보고 CT도 봤는데 이 심장 주위에 이런 식으로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거죠. 심장 쪽으로 많이 고여 있고 대동맥 주위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뭔가 터져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영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심장이나 혈관이 눌려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환자는 거의 의식이 이제 떨어지는 상태였고 혈압은 거의 80대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뭐 환자가 곧 사망할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들어갔고 사실 이제 대동맥 박리증 A형 특히 이제 심장에 가까운 상행 대동맥에 박리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데 A형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 특히 심장 주위에 피가 고이게 되면 이 심장의 대동맥에서 피가 심장으로 샌다는 거죠.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이 수술을 갖다가 인조혈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동맥을 갖다가 치환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분은 괜찮으시고요. 대동맥 질환의 치료는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수술을 다 했는데 그리고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사실 그냥 약물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환자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환자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환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동맥 질환의 치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데 이제 박리증인지 대동맥류에 따라서 치료 방식도 바뀔 수 있고 미치라든가 또는 증상이나 합병증 발생 유무, 그다음에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너무 전신 상태가 나이도 많고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을 수술을 못 하거나 그래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해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팀들의 어떤 적합도나 숙련도가 또 중요하고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결국엔 대동맥 팀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병원에서의 어떤 대동맥 수술이나 시술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수술이나 시술을 어떤 것이 우선을 할 것이냐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행 대동맥이나 대동맥은 수술이 우선이고요. 하행 흉부라든가 복부 대동맥에서 신동맥 하방 쪽은 시술이 더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동맥 상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기 쪽으로 가는 장기들이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수술이 우선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장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열어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형 장비가 있어가지고 시술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대동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술과 시술을 적절하게 잘 섞으면 환자가 아무리 어려운 환자도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수술장이 있는 병원들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술 테크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대동맥궁에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동맥 상방에도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상행 대동맥에도 스텐트를 넣는 방법들이 이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정식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술이 수술보다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술만 하다 보면 결국엔 수술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수술하는 의사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동맥은. 그러다 보니까 대동맥 수술이 시술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수술을 갖다 시술을 백업하는 수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술과 시술에 대한 어떤 적절한 토의를 통해서 가장 환자한테 적합한 것을 하는데 결국에는 시술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보다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과감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동맥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들이 굉장히 이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대동맥 질환을 치료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동맥 질환 수술 위험도는 박리증이 대동맥류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동맥류 단계에서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박리증의 단계보다는 훨씬 더 환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 검진을 할 때 전반적인 혈관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CT를 찍으면 좋습니다. CT를 찍으면 한번 보면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 있는지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CT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검진을 또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영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조영제를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를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제한이 좀 많이 따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보통 하시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폐 검진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폐 CT인데 저열량 뭐 그 CT죠.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않는 뭐 방사선을 조금만 주는 CT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잘 보면은 혈관들 특히 관상동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동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검진을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꼭 혈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건강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혈관은 결국에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터지거나 찢어진 단계 전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기 발견, 맞춤형 관리, 합병증을 방지하는 거고 뭐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대동맥 치료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입니다. 이거는 항상 뭐 강조드리는 내용이고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이것까지고요. 한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님이 말씀하신 거 대동맥이 찢어지면 혹시 얼마 안에 수술을 해야 하나요? 초응급 상황이죠. 당연히 초응급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맥의 어떤 부분이 찢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까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상행 대동맥이 찢어지고 뭐 혈압이 안 잡히고 뭐 의식이 헤어지고 이런 경우면 굉장히 초응급이죠. 어찌됐든 뭐 골든타임은 뭐 심장병 이런 거 다 골든타임인데 심장병 골든타임 이런 거 다 주고 응급 그 대동맥 질환은 빨리 와서 빨리 하면 그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응급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뭐 문제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대동맥 질환이라면 어쨌든 간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여하튼 1시간이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 산타니올님께서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그다음에 오타 많은 댓글님이 뜬금포 질문인데요. 건강 관리한다 했는데 왼쪽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가 시작됐다며 아토부젯을 처방받는데 먹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됐다면 아토부젯을 처방을 받았다. 이게 동맥경화 약이죠. 동맥경화 약인데 드십시오.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지혈증은 어찌됐든 고지혈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생활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갖다 만나보면 음식 관리나 체중 관리 뭐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만으로 고지혈증이 없어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란 게 의지가 있는 거고 사람이 뭘 할 수는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동맥경화가 시작이 됐다고 했을 때 동맥경화증 약을 갖다 드시는 것은 그냥 보조제로 생각하시고요. 그 약에 100% 의존하지 마시고 당연히 식단도 조절하시고 체중도 조절하시고 여러 가지 관계도 같이 하시면서 약을 보조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어찌됐든 몸의 전신적인 어떤 혈관 질환의 진행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456번 환자분께서 아니 뭐 환자분이 아니 그 지속자분께서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여쭤봤는데 그 대동맥 수술하는 것은 사실은 시술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보통 끝납니다. 시술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고요. 수술은 부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한 서너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주 복잡하거나 환자가 아주 안 좋으신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 시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빠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거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 남아서 권태호님께서 수술 후에 만약에 운동하고 싶으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무슨 수술이냐 보통 심장 수술 이야기 하시겠죠. 심장 수술이나 대동맥 수술은 대부분은 그 가슴의 한가운데 정중 흉골 절개술이라는 수술을 째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간이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수술하고 나서 2, 3일이면 보통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시키게 되고요. 환자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그 심한 운동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동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있는 다음에 저희가 보통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